꼴통 촌년이 어딜 기어와. 병원 복도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병원장이 달려와 고개를 숙였어요. 김순덕 원장님이십니까?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원장님? 3년 동안 다용도실에서 집안일만 하던 시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어머님은 손님 있을 땐 나오지 마세요.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매일 무시당하고 가정부 취급받던 시어머니. 그런데 그 병원 복도에는 CCTV가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숨기려던 비밀.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유. 그리고 결혼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 다용도실에 살던 노인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20년을 참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순덕의 눈이 떠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릅니다. 창문이 없는 방이라 지금이 새벽인지 한낮인지 한밤중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오직 손목에 찬 낡은 시계만이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순덕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어요. 이 집에서 소리를 내는 건 금지된 일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다용도실. 그곳이 72살 김순덕이 사는 공간이었습니다. 세탁기와 건조기 사이에 놓인 얇은 매트리스, 그 위에 깔린 낡은 이불 한 채, 방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그 공간에서 순덕은 3년째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빨래 건조대가 걸려 있었고 머리맡에는 세제와 섬유유연제 통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습기 찬 공기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여름에는 찜통처럼 덥고 겨울에는 냉장고처럼 추웠죠. 지금은 가을이었지만 이 방에는 계절이 없었습니다. 그저 눅눅한 공기만이 사계절 내내 머물러 있을 뿐이었어요. 순덕은 이불을 접어 구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누군가 다용도실 문을 열었을 때 이불이 보이면 안 되었어요. 며느리가 싫어했거든요. 부엌으로 나가기 전 순덕은 거울 대신 세탁기 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흐릿하게 비친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한때는 흰 가운을 입고 환자들 앞에 섰던 사람. 한때는 자신의 이름이 걸린 병원을 운영했던 사람. 그 모든 것이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순덕은 조용히 다용도실 문을 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밟으며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살금살금 걸었어요. 이 집에서 그녀는 유령처럼 존재해야 했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야 했어요. 냉장고를 열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순덕은 어젯밤 미리 재워둔 불고기 양념통을 꺼냈어요. 도시락에 넣을 반찬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깍두기. 모두 며느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죠.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프라이팬을 올렸습니다. 기름이 달궈지는 동안 순덕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부엌 창문으로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병원 건물에 붉은 십자가가 보였어요. 순덕의 시선이 그곳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프라이팬에서 고기 익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능숙하게 젓가락을 움직여 불고기를 뒤집었어요. 6시가 되자 도시락 2개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는 아들 것, 하나는 며느리 것. 순덕은 도시락 뚜껑을 닫으며 잠시 멈칫했어요. 예전에는 아들이 엄마가 싸준 도시락을 그렇게 좋아했는데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자랑하던 아이가 이제는 엄마가 만든 음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순덕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소리내어 한숨을 쉬면 안 되었어요. 며느리가 싫어했거든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걸레를 짜서 거실 바닥을 닦고 창문 틀에 먼지를 털고 화장실 변기를 솔로 문질렀어요. 순덕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손가락 마디마다 통증이 있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픔은 익숙한 것이 되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7시 반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서유는 실크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들어섰어요. 긴 머리카락이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아직 잠에서 덜 깬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놓인 도시락을 한번 흘끗 보더니 냉장고에서 생수병을 꺼냈어요. 어머님, 오늘 저녁에 손님 오세요. 서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순덕을 바라보지도 않은 채 말했어요. 병원 동료들이에요. 6시쯤 올 거예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해 놓을게요. 아, 그리고요. 서윤이 생수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전히 순덕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손님들 계실 때는 방에 계세요. 나오시면 안 돼요. 순덕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랜 세월 동안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거든요. 네, 그러죠. 서유는 그제야 순덕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귀찮음과 짜증이 가득했어요. 마치 길에서 마주친 낯선 노인을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아, 참. 도시락 싸셨네요. 서윤이 도시락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근데 어머님, 요즘 도시락 반찬이 좀 그래요. 병원 사람들한테 들키면 창피하거든요. 순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도시락이었어요. 며느리가 좋아하는 반찬으로만 채웠는데 부족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서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됐어요. 어차피 요즘은 밖에서 사 먹을 때가 더 많아서 도시락통이 툭 하고 식탁에 내려놓아졌습니다. 순덕은 그 소리에 가슴이 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8시가 넘어서 아들 민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 민재는 양복 셔츠를 입으며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순덕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응, 도시락 싸놨어. 오늘도 바쁘지? 응, 오늘 수술 2개 있어요. 저녁에 서윤이 친구들 온다며? 민재는 도시락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준비해 놓으라고 하더라. 고생이 많으시네요, 엄마. 민재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저 습관적인 인사말 같기도 했어요. 순덕은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엄마 눈만 봐도 기분을 알아채던 아이였는데 민재야. 순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왜요? 아니야, 그냥. 순덕은 하려던 말을 삼켰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느리가 나를 이렇게 대한다고? 다용도실에서 자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런 말을 하면 아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민재는 시계를 보더니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서윤아, 나 먼저 간다. 응, 조심해. 안방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재에게 하는 목소리는 순덕에게 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웠어요. 저녁 5시 반 음식 준비가 끝났습니다. 잡채, 불고기, 해물파전, 나물 3가지. 식탁 위에 예쁘게 차려놓았어요. 순덕은 손을 앞치마에 문지르며
자신의 솜씨를 바라보았습니다. 6시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윤이 화려하게 차려입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웃음소리, 인사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덕은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와, 서윤 씨 집 진짜 넓다. 인테리어 진짜 예쁘네. 손님들의 목소리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순덕은 행주로 손을 닦으며 다용도실로 들어가려 했어요. 그때 서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잠깐만요. 순덕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서윤이 손님들과 함께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얘들아, 이분은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이야.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 시어머니가 아니라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 아, 안녕하세요. 손님 중 한 명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덕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그저 가정부를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순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굴 근육이 굳어 있어서 미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서윤이 순덕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어머님, 이제 방에 들어가 계세요. 저희 이야기할 거 있어서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리가 무거웠어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용도실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다용도실 문을 닫자 어둠이 순덕을 감쌌습니다. 불을 켜지 않았어요. 불빛이 새어나가면 서윤이 싫어할 테니까요. 순덕은 얇은 매트리스 위에 앉았습니다. 세탁기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거렸어요. 저 너머에서는 웃음소리와 수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덕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소리내어 울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입안에 피맛이 번졌습니다. 72해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비참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던가요? 순덕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병원을 잃었을 때도 이렇게까지 무너지지는 않았었어요. 그래도 순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아직은 무너질 수 없어요. 순덕의 눈에서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순덕은 자신만이 아는 무언가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오래된 비밀을. 세탁기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며칠 뒤 주말 오후였습니다. 아들 부부의 집에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민재의 대학 동기들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의사였고 모두 성공한 사람들이었죠. 거실에는 웃음소리와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순덕은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어요. 사과, 배, 포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접시에 담았습니다. 손님상에 올릴 과일이니까 더 예쁘게 담아야 했어요. 순덕의 손놀림은 능숙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손님을 맞아온 솜씨였죠. 과일 접시를 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조심 걸었어요. 손님들 대화에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요. 거실 입구에서 순덕은 멈칫했습니다. 손님 중 한 명이 서윤에게 물었거든요. 저분은 누구야? 시어머님이야? 순덕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서윤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아, 저분이요? 서윤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마치 별것 아니라는 듯이요.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시어머님은 시골에 계세요. 순덕의 손에서 과일 접시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가까스로 붙잡았지만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시골에 계세요.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아들 민재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아내의 말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와인 잔을 들어 입술에 가져갈 뿐이었어요. 눈을 내리깔고 창밖을 바라보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박해주길 바랐어요. 아니야, 이분이 우리 어머니야. 그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건데. 그런데 아들의 입술은 꾹 다물어져 있었습니다. 순덕은 과일 접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접시가 덜그럭 소리를 냈어요. 손님들이 순덕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관심도 호기심도 없었어요. 그저 가정부를 보는 무심한 눈빛이었죠. 수고하세요. 손님 중 한 명이 건성으로 말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싱크대를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순덕은 꾹 참았습니다. 울면 안 돼요. 여기서 울면 안 돼요. 순덕은 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돌아간 뒤였습니다. 순덕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와인잔, 접시, 포크, 손님들이 쓴 그릇들이 싱크대에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그고 하나씩 닦아냈어요. 손가락이 부러터지도록요. 거실에서 아들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 모임 괜찮았지? 서윤의 목소리였어요. 달콤하고 부드러운 목소리. 민재에게만 쓰는 그 목소리요. 응, 좋았어. 민재가 대답했습니다. 근데 여보. 서윤이 말을 이었어요. 어머님 있잖아, 좀 그래. 오늘도 과일 접시 들고 나오셨는데 손님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순덕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아들이 뭐라고 대답할까? 순덕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민재의 목소리는 무심했어요. 어머니가 도와주시려고 그런 거지. 너무 그러지 마. 순덕의 가슴에 작은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감싸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서윤의 대답이 그 희망을 짓밟았어요. 아니, 근데 진짜 좀 창피해. 시어머니가 가정부처럼 왔다 갔다 하시니까. 친구들이 뭐라 생각하겠어. 알았어, 알았어. 내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릴게. 순덕의 손에서 와인 잔이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날카로운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서윤이 부엌으로 달려왔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어머님, 이거 비싼 건데. 서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순덕은 황급히 무릎을 꿇고 유리 조각을 주었어요. 손가락에 유리가 박혔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지만 순덕은 멈추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어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0평생 이렇게 비굴하게 말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며느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됐어요. 그만하세요. 서윤이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손님 있을 때 그냥 방에 계세요. 나오시면 복잡해져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서윤은 휙 돌아서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아들은 부엌에 오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바닥에 주저앉아 유리 조각을 주었습니다. 손가락에서 피가 계속 흘렀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아니, 아픔을 느낄 여유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다른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다용도실로 돌아온 건 밤 11시가 넘어서였어요. 순덕은 매트리스 위에 앉아 손가락의 상처를 바라보았습니다. 피는 멈추었지만 상처는 욱신거렸어요.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순덕은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어요. 30년 전 순덕은 의사였습니다. 작은 동네 의원이었지만 환자들에게 존경받았어요. 사람들은 그녀를 김 원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아픈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순덕은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아프지 않게 해드릴게요 라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창문도 없는 다용도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가정부 취급을 받고 손님들 앞에서 숨어야 하고 유리 조각을 주우며 무릎을 꿇어야 해요. 김 원장님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만 남았습니다. 순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왜 참고 있는 거지? 순덕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왜 이렇게까지 참고 있는 거지? 그 답은 자신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순덕은 모든 걸 참아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순덕은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하는 말인지. 다용도실 밖에서 서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웃는 소리였어요. 행복하고 달콤한 웃음소리. 순덕은 얇은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감쌌습니다. 세탁기의 차가운 표면이 등에 닿았어요. 그 차가움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머릿속에서는 며느리의 말이, 아들의 침묵이, 손님들의 무심한 눈빛이 끝없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순덕은 일어났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그제와 똑같이, 1년 전과 똑같이요. 아픈 손가락으로 불고기를 볶고 도시락을 싸고 거실을 청소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순덕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감정을 지운 얼굴, 모든 걸 삼킨 얼굴.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졌다기보다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전에는 차갑기만 했던 서윤이 이제는 대놓고 순덕의 행동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순덕은 냉장고를 열어 장볼 것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두부가 떨어졌고 계란도 몇 개 남지 않았어요. 파도 시들어서 새로 사와야 했죠. 순덕은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순덕은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어요. 시장에 좀 다녀오려고요. 반찬거리가 떨어져서. 서윤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말에 고개를 들더니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 눈빛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순덕이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쳐다보는 눈빛이었거든요. 시장이요? 어느 시장이요? 저기 동네 재래시장이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잖아요. 서윤은 한숨을 쉬며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그 시장 가시면 안 돼요. 순덕은 멈칫했어요. 시장에 가면 안 된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그 근처에 병원 사람들이 많이 다녀요. 어머님이 장바구니 들고 다니시는 거 보면 뭐라 생각하겠어요. 순덕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장을 보는 게 뭐가 창피하다는 건지. 그런데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입술을 꾹 다물고 며느리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마트 가시려면 제가 차로 데려다 드릴게요. 아니면 배달시키세요. 요즘 다 배달되잖아요. 서윤은 다시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였어요. 순덕은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다용도실로 돌아왔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그날부터 순덕은 동네를 돌아다니지 못했습니다. 시장도 못 가고 공원도 못 가고 심지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슈퍼마켓도 혼자서는 가지 못했어요. 서윤이 눈치를 주었거든요. 어머님 또 나가세요? 어머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그 말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순덕은 점점 집안에 갇혀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순덕은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고향에 있는 친구였죠. 50년을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전화번호를 누르려는데 거실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전화하세요? 순덕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굳어버렸어요. 서윤이 다용도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고향 친구한테요. 오랜만에 안부 전화 좀 하려고요. 서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입꼬리가 아래로 내려갔어요. 어머님, 친구분들한테 전화하실 때 조심하셔야 해요. 조심이요? 무슨 조심이요? 괜히 이것저것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 집 얘기 같은 거요. 순덕은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어요. 경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알겠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순덕은 자신이 죄수가 된 것 같았습니다. 외출도 통제당하고 전화도 감시당하고 72해를 살아오면서 이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순덕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가고 입을 다물었어요.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요. 왜 그랬을까요? 순덕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참고 있는 걸까? 며느리에게 당당하게 말하면 되잖아. 나는 이 집의 시어머니야. 이렇게 대우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요. 그런데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순덕만 아는 이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이유. 그 이유 때문에 순덕은 모든 걸 참아야 했어요. 며느리의 무시도, 아들의 침묵도, 다용도실의 차가운 밤도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조금만 더. 순덕은 매일 밤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덕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부엌 창문으로 보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젊은 엄마가 유모차를 끌고 가고 할아버지가 강아지를 산책시키고 아이들이 뛰어놀았어요. 평범한 일상의 풍경이었죠. 순덕은 문득 바깥 공기가 그리워졌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걷고 싶었어요. 나무 그늘 아래 앉아서 쉬고 싶었죠.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집은 감옥이었어요. 창문 없는 다용도실은 독방이었고요. 순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순덕은 황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재야? 엄마. 저녁에 좀 늦을 것 같아요. 수술이 길어져서. 그래, 알았어. 밥은? 병원에서 먹을게요. 서윤이한테도 말해주세요. 응, 그럴게. 전화가 끊어지려는 순간 순덕은 용기를 냈습니다. 민재야. 네. 너 요즘 많이 바쁘지? 네, 좀 그래요. 왜요? 순덕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엄마가 요즘 힘들어.
내 아내가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해. 다용도실에서 자는 게 너무 서러워. 그런 말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그런데 입 밖으로 나온 건 다른 말이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건강 챙겨. 네, 엄마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덕은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어요. 화면에 아들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박민재. 순덕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이름이었죠.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고요? 아들이 알면 안 되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아들이 알게 되면 무너질 것들이 있었어요. 순덕은 그걸 지키기 위해 모든 걸 참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다용도실 구석에 있는 작은 서랍이었어요. 거기에는 순덕의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사진첩, 손때 묻은 수첩, 그리고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 순덕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고 안에 있는 종이들을 꺼냈습니다. 계약서였어요. 20년 전의 계약서. 순덕의 병원, 남편과 함께 운영하던 그 의원에 관한 서류였습니다. 순덕은 계약서를 읽으며 눈을 감았어요.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을 빼앗긴 날, 남편이 쓰러진 날, 모든 것이 무너진 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들. 순덕은 계약서를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아직은 이걸 꺼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조금만 더. 순덕은 서랍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세탁기의 차가운 표면이 등에 닿았어요. 바깥에서는 아들 부부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재가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서윤의 달콤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오늘 힘들었지? 밥 먹었어? 그 소리를 들으며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게 밝혀질 거예요. 순덕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까지만 참으면 돼. 그때까지만.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순덕의 눈이 떠졌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도시락을 싸고 청소를 하고 감정을 숨기는 하루가요. 순덕은 얇은 이불을 접어 구석에 밀어 넣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었을 때 보이면 안 되니까요. 오늘도 유령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그게 지금 순덕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민재는 바빴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가 넘어야 돌아왔어요. 대학병원 전문이라는 직함이 그를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수술, 외래, 논문, 회의. 하루가 24시간으로도 모자랐죠. 순덕은 아들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피곤에 찌든 얼굴, 충혈된 눈, 구겨진 양복. 안쓰러웠어요. 내 새끼가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하는 마음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순덕은 더 참았어요. 아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이미 충분히 힘든 아들에게 엄마 문제까지 얹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민재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9시쯤이었죠. 순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들어오는 소리에 손을 씻고 거실로 나갔어요. 오늘 일찍 왔네. 네, 오늘은 수술이 없어서요. 민재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넥타이를 풀며 한숨을 쉬었어요. 순덕은 아들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피곤하지? 밥은 먹었어? 아, 네. 병원에서 대충 먹었어요. 민재는 눈을 감고 고개를 뒤로 젖혔습니다. 정말 지쳐 보였어요. 순덕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까? 순덕의 기억 속에서 민재는 아직도 대학 입시 준비하던 소년이었거든요. 민재야. 네. 너 요즘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민재가 눈을 떴습니다. 엄마를 바라보는 눈빛이 부드러웠어요. 괜찮아요, 엄마. 원래 이 정도예요. 그래도 건강이 먼저야. 아무리 바빠도 밥은 제때 먹고. 알았어요. 민재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순덕은 아들의 옆에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조용히.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요. 며느리가 없을 때만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순덕은 용기를 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뭐요? 서윤이 말이야. 그 순간 민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눈을 뜨고 엄마를 바라보았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서윤이가 왜요? 순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내 아내가 엄마를 무시해. 내 아내가 엄마를 가정부 취급해. 그런 말을 어떻게 아들에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야, 그냥. 서윤이랑 잘 지내지? 민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귀찮아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네, 잘 지내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순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안에서 맴도는 말들이 목구멍을 막았어요. 아들은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서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가까워졌습니다. 민재가 벌떡 일어났어요. 왔어? 서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병원 가운을 벗고 세련된 원피스를 입고 있었어요. 화장이 완벽했습니다. 병원에서 퇴근한 사람 같지 않았어요. 오늘 회식 있었는데 일찍 빠져나왔어. 피곤해서. 서윤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를 발견했어요. 순덕이 민재 옆에 앉아 있는 걸요. 서윤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입꼬리가 미세하게 내려갔어요. 하지만 금방 웃음으로 바꾸었습니다. 어머님도 계셨네요. 응, 민재가 일찍 와서. 순덕은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민재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피곤하시면 들어가서 쉬세요. 순덕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들어가서 쉬세요.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아들이 엄마를 내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였거든요. 며느리가 왔으니까 엄마는 사라지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순덕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럴게. 둘이 얘기해. 순덕은 다용도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매트리스 위에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서러움이 밀려왔어요. 아들이 엄마 편이 아니구나. 그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순덕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속으로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거실에서 아들 부부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늘 병원에서 무슨 일 있었어?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그냥 바빴어. 수술 2개의 외래까지.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고생했네. 배고프지? 뭐 시켜줄까? 응, 치킨 먹고 싶어. 알았어, 시킬게.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행복한 부부의 웃음소리. 순덕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저 두 사람 사이에 나는 없구나. 순덕은 깨달았습니다. 아들에게 엄마는 더 이상 최우선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아내가 먼저였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순덕도 알고 있었어요. 결혼하면 원래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플까요? 순덕은 베개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지만 입 밖으로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이를 악물었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이었어요. 순덕이 거실을 청소하는데 서윤이 나왔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중이었죠.
어머님, 서윤이 순덕을 불렀습니다. 순덕은 청소기를 끄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왜요? 오늘 저녁에 시어머니 생신 선물 사러 가요. 여보가 데려다 준대요. 순덕은 멈칫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선물? 내 생신은 다음 달인데. 무슨 말이지? 시어머니요? 무슨 시어머니요? 서윤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친정 어머니요. 다음 주가 생신이거든요. 순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 친정 어머니. 서윤에게 시어머니는 친정 어머니였어요. 순덕은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남편 집에 살고 있는 노인일 뿐이었죠. 아, 그렇구나. 순덕은 그 말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서윤은 아무렇지 않게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다녀올게요. 문이 닫혔습니다. 순덕은 청소기를 잡은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결국 벽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어요. 나는 이 집에서 뭘까? 순덕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가족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도 아니었어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투명인간.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날 저녁 민재가 퇴근했습니다. 엄마, 저 서윤이랑 잠깐 나갔다 올게요. 민재가 말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녀와. 아들 부부가 나간 뒤 집은 텅 비었습니다. 순덕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서 어둠이 내려오는 걸 지켜보았어요. 한때는 이 집이 따뜻했습니다. 순덕이 처음 이 집에 왔을 때 아들은 엄마를 환영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 집에서 편하게 쉬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덕은 행복했어요. 아들 곁에서 여생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며느리가 변했어요. 처음에는 다정했던 서윤이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변했어요. 엄마보다 아내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순덕은 혼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 넓은 아파트에서, 이 도시에서 순덕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기댈 곳이 없었어요. 그래도 순덕은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요. 아직은 진실을 밝힐 때가 아니니까요. 순덕은 다용도실로 돌아가 누렇게 바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20년 전 계약서. 그 안에 모든 답이 있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순덕은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아들 부부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순덕은 어둠 속에서 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을,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을요. 서윤의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차가운 정도였어요. 무심하고 건조하고 관심 없는 말투.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칼날처럼 날카로운 말들이 순덕을 향해 날아왔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덕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밥을 짓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식탁에 반찬을 차려놓고 아들 부부가 일어나기를 기다렸어요. 서윤이 먼저 방에서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기분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서윤은 식탁을 훑어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어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순덕은 멈칫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몰랐거든요. 아침이요. 된장찌개 끓였어요. 된장찌개요? 아침부터 이런 냄새 나는 거 누가 먹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순덕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럼 뭘 해드릴까요? 다른 거 해드릴게요. 됐어요.
밥맛 떨어져서 안 먹을래요. 서윤은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 컵에 따랐습니다. 식탁에 앉지도 않고 서서 우유를 마셨어요. 순덕이 정성껏 차린 아침 식사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한 음식이었어요. 된장찌개는 서윤이 좋아한다고 해서 특별히 끓인 건데, 그런데 냄새가 난다고, 밥맛 떨어진다고,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손에 닿는 찬물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윤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님, 청소 좀 제대로 하세요. 먼지가 이게 뭐예요? 어머님, 빨래 냄새 나요. 섬유유연제 좀 많이 쓰세요. 어머님, 화장실에 머리카락 있어요. 좀 치워주세요. 매일 같이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순덕이 무엇을 해도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청소를 해도, 빨래를 해도, 요리를 해도 모든 게 틀렸습니다. 순덕은 더 열심히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청소를 하고 빨래를 3번씩 헹구고 음식을 더 정성껏 만들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잔소리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어느 날 오후 순덕은 거실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관절이 아팠지만 밀대보다 손으로 닦는 게 더 깨끗하다고 서윤이 말했거든요. 순덕은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때 서윤이 외출해서 돌아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더니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들려왔습니다. 뭐예요, 어머님? 서윤이 거실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들었어요. 바닥 닦고 있어요. 서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촌스러워요. 요즘 누가 그렇게 바닥을 닦아요. 촌스럽다. 그 말이 순덕의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촌스럽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할 말이었을까요? 순덕은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수치심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손으로 닦는 게 더 깨끗해서 깨끗하긴요. 어차피 티도 안 나요. 서윤은 쌀쌀맞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순덕은 젖은 걸레를 손에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울면 안 돼. 여기서 울면 더 비참해지니까.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머님, 옷 좀 바꿔 입으세요. 손님 왔는데 그게 뭐예요? 어머님, 발소리 좀 죽여주세요. 시끄러워요. 어머님, 좀 눈치 없으시네. 우리 대화하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눈치 없다. 촌스럽다. 시끄럽다. 그런 말들이 순덕의 가슴에 쌓여갔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돌멩이처럼 무겁게요. 순덕은 점점 작아졌어요. 목소리도 작아지고 몸도 작아지고 존재감도 작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 부부가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민재의 대학 선배 부부였어요. 두 사람 다 의사였고 큰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와인과 치즈, 과일이 차려져 있었어요. 순덕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있으니 조용히 있으라고 서윤이 말했거든요. 순덕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부엌에 숨어서 설거지만 했어요. 그런데 목이 말랐습니다. 물 한 잔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었어요. 그 순간 서윤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서윤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습니다. 순덕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어요.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왜 자꾸 나와요? 물 한 잔 마시려고. 물은 방에서 드세요. 손님들이 불편해하잖아요. 순덕은 물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벌레를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알겠어요. 순덕은 고개를 숙이고 다용도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매트리스 위에 주저앉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요리 너무 맛있다. 직접 한 거야? 손님의 목소리였어요. 네, 제가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서윤이 대답했습니다. 순덕은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어요. 요리는 순덕이 한 거였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을 보고 서너 시간 동안 부엌에 서서 만든 음식이었어요. 그런데 서윤은 자기가 했다고 말했습니다. 순덕은 이를 악물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를 어디에 쏟아야 할지 몰랐어요. 며느리에게 따질 수도 없었고 아들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참아야 했어요. 삼키고 눌러 담고 없는 척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돌아간 뒤였어요. 순덕은 거실과 부엌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와인 잔을 닦고 접시를 정리하고 바닥에 떨어진 치즈 부스러기를 주웠어요. 자정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안방에서 나왔어요. 잠옷으로 갈아입은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아직도 안 주무셨어요? 네, 설거지하고 있어요. 서윤은 한숨을 쉬며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머님, 내일 아침에 손님 또 와요. 청소 제대로 해놓으세요. 네, 알겠어요. 서윤은 돌아서려다가 다시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입꼬리가 비뚤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내일은 진짜 방에만 계세요. 오늘 손님들이 불편해했어요. 손님들이 불편해했다. 그 말이 순덕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물 한 잔 마시려고 나갔을 뿐인데 그것도 불편하다고요? 알겠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서윤은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순덕은 싱크대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무시당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때는 의사였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하는 의사, 환자들이 믿고 찾아오는 의사, 김 원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뭘까요? 촌스럽고 눈치 없고 민폐인 존재, 손님들을 불편하게 하는 존재, 방에 숨어 있어야 하는 존재. 순덕은 젖은 행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눈물인지 물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순덕은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20년을 참아왔으니까 조금만 더 참으면 돼. 때가 되면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새벽 2시, 순덕은 설거지를 끝내고 다용도실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매트리스에 누웠어요. 천장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까만 어둠만 있었어요. 3시간 뒤면 또 일어나야 했습니다. 도시락을 싸고 청소를 하고 아침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리고 또 무시당하고 또 상처받고 또 참아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세탁기의 차가운 표면만이 등에 닿아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순덕은 다용도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수건을 네모 반듯하게 접고 양말을 짝짝이로 맞추고 속옷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창문 없는 방에서 혼자 하는 일이었지만 순덕은 묵묵히 손을 움직였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순덕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순덕 여사님이시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누구세요? 저는 장도윤이라고 합니다.
장태곤 이사장의 아들이에요. 순덕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장태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20년 동안 잊으려고 애썼던 이름이었거든요. 어머니가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경자 씨가요?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자, 사돈의 아내, 서윤의 친정어머니, 그 사람이 중환자실에 있다고요. 네, 말기암이에요. 시간이 얼마 안 남으셨대요. 순덕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20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경자는 순덕에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남편이 한 일을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순덕은 그 사과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순덕 여사님을 꼭 뵙고 싶다고 하세요. 도윤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제발 한 번만 와주세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세요.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야 할까요? 가지 말아야 할까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어요. 알겠어요. 가볼게요. 순덕은 결국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순덕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래된 외투를 꺼내 입고 낡은 가방을 들었어요. 현관으로 향하는데 거실에서 서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순덕은 멈칫했습니다. 서윤이 소파에 앉아 순덕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은 휴일이라 집에 있었던 거죠. 병원에 좀 가려고요. 병원이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아픈 건 아니고. 아는 분이 입원해 계셔서요. 서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의심하는 눈빛이었어요. 누구요? 어느 병원이요? 순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실대로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거짓말을 해야 할까요? 순덕은 결국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경자 씨요. 서윤 씨 어머니. 서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우리 엄마요? 왜요? 왜 어머님이 우리 엄마를 만나요?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해서 병문안 가려고요. 안 돼요. 서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롭게 올라갔어요. 어머님은 우리 친정에 가시면 안 돼요. 순덕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의 눈에 당황과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어요. 평소의 차가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려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왜요?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돼요. 어머님이 거기 가시면 복잡해져요. 뭐가 복잡해지는데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순덕을 노려보았어요. 어머님, 제발 집에 계세요. 우리 엄마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순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의 말을 거부했어요. 안 돼요. 나는 가야 해요. 어머님, 서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덕은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하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까지는 택시로 30분 거리였어요. 순덕은 택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경자를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을까요? 20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어요. 그때 경자는 순덕을 찾아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울면서 용서를 빌었죠. 남편이 한 일이 미안하다고, 자기는 몰랐다고 했어요. 하지만 순덕은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컸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대학병원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순덕은 안내 데스크에서 중환자실 위치를 물었어요. 7층 중환자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순덕은 긴장했어요. 심장이 점점 빠르게 뛰었습니다. 경자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20년 동안 쌓인 감정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기실에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순덕을 보더니 벌떡 일어났습니다. 김순덕 여사님이시죠? 네, 도윤 씨예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윤은 의대생이라고 했어요. 24살 경자의 막내 아들. 순덕은 그를 처음 보았지만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안에 계세요. 들어가실 수 있어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 문을 열었습니다. 경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고 기계 소리가 삐삐 울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말라비틀어져 있었어요. 20년 전에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순덕 씨, 경자가 희미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눈을 떠서 순덕을 바라보았어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왔어요, 경자 씨. 순덕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경자의 손을 잡았어요.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차갑고 가늘고 힘이 없었어요. 고마워요. 와줘서. 경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불렀어요. 순덕은 아무 말 없이 기다렸습니다. 경자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말을 이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 남편이 한 일.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병원을 빼앗긴 날, 남편이 쓰러진 날, 모든 것이 무너진 날. 당신 남편 병원, 우리 남편이 빼앗은 거 알아요. 경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계약서 위조하고 돈 빼돌리고 그래서 당신 남편이.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품고 있었던 진실이었어요. 그런데 더 큰 일이 있어요. 경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우리 남편이 서윤이한테 시킨 일이 있어요. 순덕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서윤? 며느리 서윤? 서윤이가 민재 씨한테 접근한 거 우연이 아니에요. 경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남편이 시킨 거예요. 당신 아들이랑 결혼해서 감시하라고. 순덕은 말을 잃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서윤이 민재에게 접근한 게 계획된 일이었다고요? 결혼 자체가 음모였다고요? 그래서 서윤이가 당신을 그렇게 대한 거예요. 아버지 말대로. 경자는 순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용서해줘요. 제발. 나는 죽기 전에 이 말을 해야 했어요. 순덕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20년 동안 겪은 모든 일이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중환자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서윤은 순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복도로 순덕을 끌어냈어요. 어머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히스테릭하게 올라갔습니다. 경자 씨가 불러서. 우리 엄마가요? 뭘 들으셨어요? 뭘? 순덕은 며느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눈, 비밀이 들통날까봐 공포에 떠는 눈. 다 들었어요. 순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이 꼴통 촌년이 어딜 기어와. 서윤이 순덕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날카로운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순덕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어요. 눈앞에 별이 보였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간호사들, 환자 보호자들, 지나가던 의료진. 모두가 이 광경을 목격했어요. 서윤은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손을 내리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순덕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두 발로 굳건히 서서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뺨은 아팠지만 순덕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년을 참았어요. 이 순간을 위해 참았어요. 순덕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서윤이 순덕의 뺨을 때린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찰싹 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지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순덕은 뺨을 감싸지 않았어요. 쓰러지지도 않았습니다. 두 발로 굳건히 서서 며느리를 바라보았어요. 뺨이 화끈거리고 눈앞에 별이 보였지만 순덕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간호사들, 환자 보호자들, 지나가던 의료진. 적어도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서윤이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오해예요. 어머님이 먼저.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빠른 발소리. 여러 명이 달려오는 소리였어요. 순덕이 고개를 돌리자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사람은 50대 남자였어요. 흰 머리카락이 섞인 단정한 머리, 안경 너머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병원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병원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원장님, 저분이 이 어르신을 폭행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서윤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어요. 아니에요. 이건 가족 간의 일이에요. 저희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요? 병원장이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묘했어요. 마치 순덕을 알아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김순덕 원장님이십니까? 순덕은 눈을 깜빡였어요. 김 원장.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병원장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람과 존경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정말이시군요. 저 이한수입니다. 30년 전에 원장님 의원에서 수련받았었어요. 순덕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이한수, 30년 전 자신의 의원에서 일했던 젊은 의사. 그때는 갓 의대를 졸업한 수련이었는데 지금은 이 큰 병원의 원장이 되어 있었어요. 한수 씨? 그 한수 씨? 네, 원장님. 그때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병원장 이한수는 순덕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장이 저 노인에게 인사를 하다니. 대체 저 사람이 누구지? 서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시어머니가 병원장에게 존경받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적이 있었던 거예요? 원장님 괜찮으십니까? 이한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뺨이 많이 부으셨네요. 치료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순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한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이건 분명한 폭행입니다. 이한수가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이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금 일어난 일이 전부 녹화되었을 겁니다. 서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CCTV.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CCTV요? 네. 병원 내 모든 복도와 대기실에 CCTV가 있습니다. 서윤은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복도 모퉁이에 작은 카메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닙니다. 이한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공공장소에서 노인을 폭행한 겁니다. 원하신다면 경찰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원장님. 순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요? 아니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괜찮아요. 신고는 안 할게요. 원장님. 정말 괜찮아요. 그냥 넘어갈게요. 이한수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은 1개월간 보관됩니다. 만약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서윤은 그 말을 듣고 몸이 굳어버렸어요. 영상이 보관된다고요. 자신이 시어머니를 때리는 장면이 증거로 남아있다고요. 저는 그게 아니라. 서윤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이한수는 듣지 않았어요. 이서윤 선생님이시죠? 이한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같은 의사로서 실망스럽습니다. 노인 학대는 범죄입니다. 그 말에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이한수가 간호부장에게 지시했어요. 김 원장님을 응급실로 모시고 치료해드려요. 그리고 진단서를 발급해드리세요. 네, 원장님. 간호부장이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원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이고 간호부장을 따라갔습니다. 걸어가면서 뒤를 돌아보았어요. 서윤이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뺨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 약간의 부기가 있었어요. 의사가 연고를 발라주고 냉찜질을 해주었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며칠이면 가라앉을 겁니다. 고마워요. 순덕은 진료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경자의 고백, 20년 전 진실, 서윤의 폭행, CCTV,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때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어요. 경자의 아들, 24살 의대생. 순덕 여사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도윤이 순덕 옆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저도 복도에서 다 봤어요. 누나가 여사님을 때리는 거.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나가 원래 그래요. 우리 집에서도 똑같았어요. 도윤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말이라면 뭐든 해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저는 그 집을 나왔어요. 순덕은 도윤을 바라보았어요. 이 젊은이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여사님, 저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도윤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와 누나가 한 일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증거도 있어요. 순덕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증거요? 네. 20년 전 계약서 원본, 자금 횡령 내역, 녹취록까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다 넘겨주셨어요. 순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증거들을 도윤이 가지고 있다고요? 왜 그걸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유언이에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순덕 여사님한테 진실을 알려드리라고. 그리고 이 증거들을 드리라고요. 순덕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경자가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요. 죽기 전에 진실을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고마워요, 도윤 씨.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때가 되면 연락드릴게요. 그때 증거를 받을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응급실을 나왔습니다. 병원 로비에 서윤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어요. 어머님, 서윤이 다가왔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어요. 어머님, 아까는 제가 너무 흥분해서 정말 죄송해요. 순덕은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과가 진심일까요? 아니요. 진심이 아니라는 걸 순덕은 알고 있었어요. CCTV 때문에 겁이 나서 하는 사과였습니다. 됐어요. 순덕은 짧게 대답하고 서윤을 지나쳤습니다. 어머님, 서윤이 순덕의 팔을 잡았어요. 제발 이 일은 비밀로 해주세요. 민재한테 말하지 마세요. 순덕은 서윤의 손을 천천히 떼어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직은 말 안 할 거예요. 아직은. 그 말에 서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직은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거든요. 순덕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순덕은 오히려 상쾌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드디어 풀리기 시작했거든요. 때가 왔어요. 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순덕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였어요. 며칠 후 경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다고요. 순덕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자. 20년 전 그 사람은 순덕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남편이 한 일을 대신 사과했죠. 그리고 죽기 전에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모든 비밀을 털어놓고 떠난 거예요. 순덕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닌 눈물이었어요. 그저 오랜 세월의 무게가 눈물이 되어 흘러내린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에는 가지 않았어요. 서윤과 마주칠 게 뻔했으니까요. 대신 순덕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경자의 명복을 빌면서요.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이 순덕을 찾아왔어요. 아들 부부가 출근한 낮 시간이었습니다. 순덕은 도윤을 아파트 단지 근처 카페로 데려갔어요. 여사님, 어머니 유품을 정리했어요. 도윤이 작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이게 다 증거예요.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도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건 20년 전 계약서 원본이에요. 여사님, 남편분 서명이 위조된 거예요. 순덕은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서명. 20년 전 봤던 그 서명. 그런데 뭔가 달랐어요. 필적 감정서도 있어요. 전문가가 위조라고 확인했어요. 도윤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금 횡령 내역이에요. 아버지가 여사님 병원 계좌에서 돈을 빼돌린 기록이에요. 순덕의 눈이 커졌어요.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억 원. 그 돈이 장태곤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왜 이런 증거가 남아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모아두신 거예요. 도윤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뭘 하는지. 그래서 증거를 모으셨대요. 언젠가 진실을 밝힐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순덕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경자가 20년 동안 이 증거들을 숨기고 있었다고요. 이건 뭐예요?
순덕이 USB를 들어 보였어요. 녹취록이에요.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와 누나의 대화를 어머니가 녹음하신 거예요. 민재 씨에게 접근하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순덕의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그 녹취록을 들으면 모든 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들어보셔야 해요. 도윤이 휴대폰을 꺼내 USB를 연결했습니다. 이어폰을 순덕에게 건네주었어요.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잡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 장태곤과 서윤이었습니다. 서윤아, 박민재라는 사람 알지? 김순덕 아들이요? 그래. 걔한테 접근해라. 왜요? 김순덕이 아직 증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 그년이 뭘 알고 있는지 감시해야 해. 순덕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년. 장태곤이 자신을 그렇게 불렀어요. 어떻게 접근해요? 연애해. 결혼해. 뭐든 해서 그 집에 들어가. 결혼까지요? 그래. 결혼하면 합법적으로 그 집을 감시할 수 있잖아. 녹음 속 서윤이 잠시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그 사람이 저를 좋아할까요? 좋아하게 만들어. 넌 예쁘잖아. 의사의 집안도 괜찮고 박민재가 거절할 이유가 없어. 알겠어요, 아버지. 녹음이 끝났습니다. 순덕은 이어폰을 빼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재와 서윤의 결혼. 그게 처음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감시였어요. 순덕을 감시하고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민재에게 접근한 거였습니다. 더 있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누나가 아버지한테 보고하는 녹음도 있어요. 두 번째 녹음이 재생되었습니다. 아버지, 시어머니가 서류 봉투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서류? 모르겠어요. 다용도실에 숨겨놨는데 제가 몰래 봤어요. 그게 증거일 수도 있어. 없애버려. 어떻게요? 기회 봐서 태워버려. 아니면 버려. 순덕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다용도실 서류 봉투. 서윤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없애려고 했던 거예요. 순덕은 그 서류 봉투를 몇 달 전에 다른 곳으로 옮겨두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위험하다고 느꼈거든요. 그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여사님, 도윤이 순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증거들로 아버지를 고발할 수 있어요. 사기, 횡령, 문서 위조. 전부 다요. 순덕은 도윤을 바라보았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잖아요.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어머니도 피해자였고요. 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를 괴롭혔어요. 돈, 권력,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런 아버지가 싫었어요. 순덕은 도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하셨어요. 도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달라고. 김순덕 여사님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그게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이었어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경자, 그 사람도 20년 동안 괴로웠구나. 남편의 죄를 알면서도 말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시달렸구나. 고마워요, 도윤 씨. 순덕이 도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경자 씨한테도 고맙다고 전해줘요. 저 세상에서.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카페를 나온 순덕은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안고 걸었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진실이 밝혀질 날을, 남편의 억울함이 풀릴 날을.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순덕은 20년 전을 떠올렸어요. 그때 순덕은 남편과 함께 작은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믿고 찾아오는 병원이었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장태곤이 나타났어요. 의료재단을 운영하는 사업가. 병원을 인수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순덕과 남편은 거절했어요. 우리 병원을 팔 생각이 없다고요. 그러자 장태곤은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계약서를 위조하고 돈을 빼돌리고 병원을 빼앗았어요. 남편은 그 충격에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병원에서 한 달을 버티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덕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남편도, 병원도, 삶의 의미도. 남은 건 아들 민재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순덕은 참았어요. 아들을 키우기 위해, 아들이 성공하는 걸 보기 위해. 복수는 나중으로 미뤘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때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3년 전 서윤이 민재와 결혼했습니다. 순덕은 그때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서윤의 성이 장씨였거든요. 장태곤과 같은 성? 우연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의심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들 집에 들어갔어요. 다용도실에서 살면서 며느리를 지켜보았습니다.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폭언을 들으면서도 참았어요. 진실을 알기 위해서요. 그리고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서윤이 장태곤의 딸이라는 것을, 결혼이 계획된 음모였다는 것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드디어 때가 왔어요. 순덕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죽은 남편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당신 억울함을 풀어줄게요. 바람이 순덕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순덕은 서류 봉투를 꼭 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다음은 실행할 차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자의 장례가 끝나고 장태곤의 의료재단에서 큰 행사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재단 창립 25주년 기념식이었습니다. 언론사, 의료계 인사, 정치인들이 모두 초청되었어요. 도윤이 순덕에게 연락했습니다. 여사님, 그날이 좋을 것 같아요. 그날? 재단 기념식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때 진실을 공개하면 아버지가 빠져나갈 수 없어요. 순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 그건 장태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좋아요. 그렇게 해요. 기념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행사장은 서울 도심의 대형 호텔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과 꽃 장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어요. 순덕은 낡은 외투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오래전에 사두었던 옷이었어요. 흰 블라우스에 검은 재킷. 의사 시절 즐겨 입던 스타일이었습니다. 도윤이 순덕을 맞이했어요. 여사님, 준비됐어요? 응, 준비됐어. 도윤은 USB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거기에 담겨 있었어요. 제가 영상 시스템을 해킹해놨어요. 제가 신호를 보내면 화면에 증거가 뜰 거예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윤이 의대생이면서 컴퓨터에도 능통하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대 위에는 장태곤이 서 있었어요. 75살의 노인. 하지만 여전히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비싼 양복을 입고 금태 안경을 쓰고 마이크 앞에 서 있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장태곤의 목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재단은 25년 동안 의료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순덕은 객석 뒤편에 서서 그를 바라보았어요. 20년 전 남편의 병원을 빼앗은 사람,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 그가 저렇게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순덕은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장태곤의 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사회에 공헌하겠습니다. 의료 소외 계층을 위해, 지역 사회를 위해.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은 장태곤을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진짜 얼굴을 몰랐어요. 그때 순덕의 눈에 서윤이 보였습니다. 무대 옆 VIP석에 앉아 있었어요. 민재 옆에 나란히. 두 사람 다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아버지의 연설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재는 어떨까요? 순덕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재는 무표정했어요. 그저 형식적으로 박수를 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순덕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연설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축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장태곤이 말했어요. 무대 뒤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도윤이 순덕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지금이에요. 도윤이 휴대폰을 조작했습니다. 스크린에 원래 예정된 영상 대신 다른 화면이 떠올랐어요. 이게 뭐지? 장태곤이 당황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서류가 떠 있었어요. 20년 전 계약서, 위조된 서명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20년 전 김순덕 원장의 병원 매각 계약서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이 서명은 위조된 것입니다. 필적 감정 결과 장태곤 이사장이 고용한 사람이 위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행사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태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무슨 짓이야? 당장 꺼. 장태곤이 소리쳤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통장 거래 내역이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장태곤 이사장이 김순덕 원장의 병원 계좌에서 빼돌린 자금 내역입니다. 총 금액은 8억 원입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어요.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어 스크린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조작이야. 장태곤이 무대 위에서 발을 굴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화면이 나왔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어요. 서윤아, 박민재라는 사람 알지? 김순덕 아들이요? 그래. 걔한테 접근해라. 장태곤과 서윤의 대화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연애해. 결혼해. 뭐든 해서 그 집에 들어가. 결혼까지요? 그래. 결혼하면 합법적으로 그 집을 감시할 수 있잖아. 행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VIP석에 앉아있던 민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서윤아, 이게 무슨 소리야?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답해. 이게 사실이야?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재 씨, 나는 사실이냐고. 서윤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마지막 화면이 나왔습니다. 중환자실 복도. 서윤이 순덕의 뺨을 때리는 장면이 재생되었어요. 병원 CCTV 영상이었습니다. 찰싹. 그 소리가 행사장에 울려 퍼졌어요.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건 며칠 전 병원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이서윤 전문의가 72살 시어머니를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행사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뛰어다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태곤은 무대 위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아버지, 서윤이 무대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에게 막혔어요. 비켜요. 아버지한테 가야 해요. 서윤이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순덕이 객석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순덕에게 쏠렸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장태곤과 마주 섰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장 이사장. 순덕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장태곤은 순덕을 노려보았어요.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순덕, 내가 이런 짓을 20년을 기다렸어요. 순덕이 말을 끊었습니다. 내 남편을 죽이고 내 병원을 빼앗고 내 아들한테까지 손을 뻗었어요. 20년 동안 참았어요. 이 순간을 위해서. 장태곤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증거가 없어. 이건 다 조작이야. 증거는 충분해요. 순덕이 서류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계약서 원본, 필적 감정서, 자금 흐름 기록, 녹취록. 전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당신 아내가 남긴 거예요. 장태곤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경자가? 네. 경자 씨가 20년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죽기 전에 아들한테 넘겨줬고요. 장태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경찰이 행사장에 들이닥쳤습니다. 누군가 미리 신고한 모양이었어요. 경찰들이 장태곤에게 다가갔습니다. 장태곤 이사장님, 사기 및 횡령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이건 음모야. 음모라고. 장태곤이 소리쳤지만 경찰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서윤도 체포되었어요. 이서윤 씨, 노인 학대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서윤은 울면서 끌려갔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 모습을 민재가 지켜보았어요. 얼굴에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서 아내가 끌려가는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덕은 무대 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어요. 20년간의 기다림이 끝났어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장태곤은 법정에 섰어요. 사기, 횡령, 문서 위조. 여러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75살 노인에게 내려진 무거운 형벌이었어요. 서윤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노인 학대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의사 면허는 정지되었어요. 화려했던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내려지던 날 순덕은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 장태곤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태곤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더 이상 당당하던 모습은 없었습니다. 늙고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어요. 순덕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통쾌하지도 슬프지도 않았어요. 그저 20년간의 무게가 어깨에서 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바깥은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따스한 햇살이 순덕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순덕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끝났어요. 정말로 끝났어요.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민재였어요. 순덕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이 서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광대뼈가 도드라져 보였어요. 지난 6달 동안 민재는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내의 진실을 알게 되고 결혼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민재야. 순덕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민재는 천천히 걸어와 순덕 앞에 섰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서윤이가 그런 사람인 줄. 순덕은 아들을 내려다보았어요. 무릎 꿇고 있는 45살 아들. 한때는 엄마보다 아내 편을 들었던 아들. 엄마가 모욕당하는 걸 보면서도 침묵했던 아들. 일어나. 순덕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 민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순덕은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용서할 수 있을까요? 3년 동안 다용도실에서 지내면서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폭언을 들으면서 그때 아들은 어디 있었나요? 엄마 편에 서주지 않았어요. 아내의 눈치만 보았죠. 하지만 순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재도 속은 거라는 걸, 서윤에게, 장태곤에게 이용당한 거라는 걸, 아들도 피해자였어요. 일어나, 민재야. 순덕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재가 그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엄마, 알아. 내가 몰랐다는 거, 알아. 순덕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민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순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아들을 온전히 용서하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3개월 후, 순덕은 작은 의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20년 전 빼앗겼던 그 병원이었어요. 장태곤의 재산이 압류되면서 병원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순덕이 다시 소유권을 갖게 된 거예요. 병원 간판이 새로 걸려 있었습니다. 김순덕 내과의원. 순덕은 그 간판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만에 자신의 이름이 걸린 병원을 되찾았습니다. 여보, 봤어요? 순덕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우리 병원이 돌아왔어요. 당신 이름도 함께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접수대, 대기실, 진료실.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함께 환자들을 돌보던 날들. 행복했던 그 시절.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 흰 가운이 놓여 있었어요. 순덕은 그 가운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천천히 가운을 입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흰 가운을 입은 72살의 여자.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흰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김순덕 원장. 그 이름이 돌아왔어요. 더 이상 집안일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용도실에 사는 노인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에게 무시당하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의사 김순덕. 그 이름으로 다시 서게 된 거예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장님, 첫 환자분 오셨어요. 젊은 간호사가 말했어요. 순덕이 새로 고용한 직원이었습니다. 알겠어요. 들어오시라고 해요. 순덕은 진료 의자에 앉았습니다. 20년 만에 앉아보는 자리였어요.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환자가 들어왔어요. 동네에 사는 할머니였습니다. 원장님, 오랜만이에요.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20년 전에 여기서 진료받았었는데 병원이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해서 왔어요. 순덕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요. 어서 오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순덕은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무릎이 아파요.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가 쑤셔요. 그렇구나. 한번 볼게요. 순덕은 차분하게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어요. 20년이 지났어도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진료가 끝났습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고마워요, 원장님.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나갔어요. 순덕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거였어요. 순덕이 원했던 건 이거였어요. 화려한 것도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름으로 살고 싶었어요. 의사로서 환자를 돌보고 싶었습니다. 그 단순한 꿈을 20년 만에 되찾은 거예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순덕은 병원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어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재였어요. 엄마, 저녁 먹었어요? 아니, 아직. 제가 갈게요. 같이 먹어요. 순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민재는 자주 연락했어요. 엄마 밥은 먹었냐고, 건강은 괜찮냐고. 예전에는 하지 않던 일이었습니다. 그래 와. 전화를 끊고 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0년이었어요. 남편을 잃고 병원을 빼앗기고 다용도실에서 살면서 무시당했어요. 며느리에게 뺨을 맞고 아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그 모든 걸 참고 견뎠어요. 힘들었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어요. 하지만 순덕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진실이 밝혀질 날을 믿었거든요. 참는 사람이 이긴다고 순덕은 믿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겼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어요. 병원도 자존심도 삶의 의미도요. 순덕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여보, 잘 살아볼게요. 순덕은 하늘에 대고 말했어요. 남은 시간 제 이름으로 살아볼게요. 바람이 불어와 순덕의 흰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순덕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에 짓는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다용도실에 살던 노인은 이제 없었어요. 의사 김순덕만 남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한 사람이요. 그렇게 순덕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용도실에 살던 노인은 이제 없습니다. 20년을 참고 견딘 끝에 순덕은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어요. 다시 흰 가운을 입고 환자들 앞에 섰습니다. 참는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말, 순덕이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엄마의 일기장을 만들어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